예, 반갑습니다. 기말고사 결과를 보니까 좀 처참하더라고요. 중간고사에 비해서. 아무래도 시험 기간도 준비 기간 짧았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 누적대가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 방법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관련해가지고 피드백 관련 부분은 최효석 쌤 수업에서 한번 이렇게 보충하시기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진도를 나갈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끔 방법적인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 뭐 하나 쓰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1대 왕인 태조왕부터 해가지고 지금 철종까지 25대 철종까지 해서 왕의 이름들을 써놨어요. 물론 저 뒤에 고종이라든지 순종 황제도 있긴 하지만은 거기는 이제 근대사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 범위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여기까지 좀 써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를 배우는 과정은 마치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조선시대를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 위에, 성리학 이념이라고 하는 틀 위에 조선이란 나라의 통치 조직이 어떻게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란 나라를 운영하는 법전, 경국대령 같은 게 조직이 잡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식으로 조선사회가 만들어 나가는지 하나하나 채색하면서 점점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1-5단을 배우고 나면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조선은 이런 나라구나 하고 구체할 수 있는, 그게 지금 교과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 시간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성리학 나라 조선의 어떤 기본적인 통치 조직을 이해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요거 하나 기억을 할게요. 조선의 중앙 통치 조직의 핵심 기구 어디였다? 그쵸? 의정부하고 육조였습니다. 의정부하고 육조인데, 글씨를 이쁘게. 이 의정부 육조라고 하는 기구가 사실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존재하긴 합니다만 실질적 권한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돼버리고 말죠. 왜?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라는 기구가 등장을 했었죠.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 정확히 말하면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변란을 대비하는 비변사라는 기구의 기능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 조선 후기에 가면은 얘가 아예 상설기구가 되면서 정치 중심기구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 육조 체제였던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비변사가 정치의 중심기구 역할을 했던 조선 후기, 이렇게 하나를 지금 그려놓은 상태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럼 조선이라는 나라를 운영했던 지배층, 다르게 말하면은 정치 세력이 어떤 세력들로 나뉘게 되는가 하는 걸 오늘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60쪽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정치 조직의 분화 과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조선을 처음 세웠던 세력, 이 사대부라는 세력을 하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대부라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고려 후기에 등장해가지고 조선 시대 내내 조선의 어떤 정치 세력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사대부라는데, 이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조선 건국에 동참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조선 건국에 동참해가지고 새로운 나라 만들고 성령 국가를 세우는데 내가 힘을 다 쏟겠습니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부는 내가 성리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신하가 돼가지고 신하가 왕을 갈아치우는 거는 그건 신하의 도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고려에 대한 충절, 어떤 충성을 지키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에 이 조선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의견대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고, 그러자 이제 고려에 대한 충절을 벌이지 못했던 우리 흔히 말하는 대다수의 온건파 사대부들은 낙향을 해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자기 고향에는 내려가가지고 그냥 성리학 공부하면서 유유자적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 건국에 동참한 사대부들도 전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선 건국 이후에 전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탈자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왕과 신하가 나라를 함께 운영해 나가는 형태였는데, 중간중간에 이 왕과 신하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왕이 정치를 주도를 해야 돼, 강한 왕권을 주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보신 태종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보신 세조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정변을 일으킬 때마다 이제 반대파에 있던 신하들이 숙청당하고 권력에서 배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보신 세조라는 사람인데, 이 세조가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앞에 있던 단종을 사실상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즉위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계유정난의 사건은 사실 우리가 그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 거기 나오는 이정재 배우의 연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세조가 어마어마하게 카리스마가 있고 저렇게 좀 철권 통치했던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왕권을 강화하자는 사람인데 어떤 신하가 자기 권리를 버리고 왕권을 강화하자는 사람의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조가 난을 일으킬 때 세조의 편에 붙었던 신하는 극소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극소수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아웃사이더로 불린 사람들, 그런 사람밖에 없겠죠. 이 세조 편에 있는 신하가 많지 않아.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내 편은 적고 거기다가 내 조카를 제거하고 왕이 됐으니 명분도 없는 왕이야. 그러니 이 세조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몇 안 되지만 나를 도와준 이 신하들한테 강력한 힘을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조 시기에 이 세조의 즉위를 도운 사람들, 그러면 도와주면은 요새 보면 어떤 공로가 있으면, 나라에 어떤 공로가 있으면 받는 게 뭐가 있죠? 그쵸? 훈장이 있죠. 그래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훈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훈장을 받은 사람들, 훈구파라 부르게 되고요. 반면에 이 세조에 반대해가지고 에이 못해 먹겠다 하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뭐라 부르게 되냐면 이 사람들을 사림이라 부르게 됩니다. 유생들, 이 사대부들이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자기 고향 내려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 모여있으니까 마치 그게 숲 같다. 마치 하나의 그 선비들의 숲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의 첫 문단에는 이 훈구파의 어떤 득세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세조의 통치를 도와준 전략적인 파트너인데 이 세조가 원래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몇 없었기 때문에 세조의 통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조의 왕권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이 세조를 도와준 소수의 관료들, 이 사람들의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세력, 자기 힘을 길러나가는 과정에서 누가 감히 이 사람한테 비판도 하지 못해. 그러니까 별다른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여기저기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 권한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구자가 붙은 이유는 이게 옛 구자거든요. 오래됐단 말입니다.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통치를 해먹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유공자 같은 거, 유공자가 있으면 혜택을 자기 자식도 받을 수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때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정치 권력 독점은 점점 심화돼 나가게 되는데, 심화돼 나가면 나갈수록 뒤에 다른 신하들은 여기 정치에 껴들 틈이 없어. 게다가 신하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왕들마저도, 이 세조 뒤에 즉위하는 왕들마저도 훈구파의 눈치 보기가 급급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견제하지 못한 언터처블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 훈구파의 득세를 상당히 불편하게 봤던 왕이 여기 보시는 성종이라는 사람인데, 이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묘수를 쓰냐면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놀고 있는 사림들, 이 사림들을 픽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훈구와 사림의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는 그러면 도대체 사림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림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고 있습니다. 훈구파 같은 경우에 먼저 정리를 하고 가자면, 훈구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유정난을 계기로, 계유정난 이후 득세한 사람들을 훈구파라 부르고요. 사림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조선 건국 과정이라든지 태종이 왕자의 난으로 이제 권력을 가져오는 과정,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조가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 반발하고 혹은 쫓겨나가지고 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 그래서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림이라 부르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두 번째 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과서 두 번째 문단에 설명을 하는 게, 이 사림이라는 사람들이 고려 말에 조선 건국에 반대한 사람이 많다. 그 반대한 사람 대표적인 게 길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길재라는 사람의 어떤 제자들이 많고요. 그럼 이 정리를 하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선 건국에 반대했고, 아이고 분필이.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유정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엔 사림이라는 두 번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림은 주로 어디 있는 사람들? 네, 지방에 있는 사족들이 많대. 다르게 말하면 지방에서 그냥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왜? 중앙에서 권력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방에 몰려있는 사람들이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훈구파는 어떤 사람들? 중앙 관료가 많죠. 그 다음에 사림에서 또 뭐라 설명하냐면, 이 사람들은 도덕이나 의리를 중시하고 있대요. 어떤 유교적인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보통 의리하면은 막 그냥 형님 동생을 따르는 그런 걸 의리라 생각해 좋은데, 나는 의리가 의리는 의자가 옳을 의자, 그 다음 리자가 이치할 때 이치할, 우리가 옳다고 믿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게 바로 의리입니다. 그리고 도덕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어떤 유교적인 질서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 의리인데, 이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는 게 사림이래. 다르게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행동하는 원칙주의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에 동참하지 않았던 거야. 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당장 우리 왕이 약하다 해서,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이 힘이 없다 해가지고 그걸 버리는 거는 의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상호간의 질서를 지킬 때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그러면서 사회가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 성리학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선 건국에도 동참하지 않았고 태종, 세조가 정변을 일으킬 때마다 반대하고 낙향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면은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훈구파는 어떤 사람들? 그쵸,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실리를 중시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훈구파한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명분입니다. 반면에 살인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자기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구파, 살인파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현실 문제에서 갈등하면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살인 같은 경우에는 도덕이나 의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왕도, 물론 우리 살인들이 왕의 말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왕 역시도 어떤 도덕, 윤리에 맞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게 살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살인들이 지향하는 정치 형태가 왕도 정치. 다르게 말하면 왕이 힘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겁줘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왕도 도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살인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리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게 살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언론 분야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 살인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왕도 왕의 역할로서 어떤 사람들을 통치하겠지만은 우리 살인들, 신하들 같은 경우에도 비록 왕만큼 도덕적이고 왕만큼 이치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백성들보다는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중간 관리자 정도는 할 수가 있다. 왕을 도와가지고 백성들을 같이 다스려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방을 무조건 왕이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믿고 맡겨주십시오. 향촌은 우리한테 믿고 맡겨주십시오 하면서 향촌 자치를 주장하는 게 살인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훈구파와 살인파는 좀 대립되는 면이 있고요. 훈구파가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기들이 정치를 하기 위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을 했다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리를 되게 중시하는 성향이라면, 살인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결과 그 자체야. 이게 훈구파와 살인파의 차이이고, 이 친구들은 여러모로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현실 정치에서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하필 누구 때 벌어지느냐? 여기 성종 때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성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훈구파가 지나치게 강해져가지고 왕권을 압박하기 시작하니까 그 반대파로 살인파를 등용해가지고 주로 언론 역할, 다르게 말하면 3, 4의 살인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살인파 입장에서도 등용돼가지고 괜히 훈구파 욕하면은 야, 넌 뭔데 나 욕하냐? 라고 하면서 한 소리 먹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역할 자체가 언론이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성향 자체도 어떤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훈구파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게 되죠. 왕과 살인이 중간에서 훈구파를 압박한 형태가 이어지는 게 성종시기였습니다. 자, 문제는 성종이 죽고 나서입니다. 성종이 죽고 나니까 이 연산군이라는 사람이 즉위하게 되는데, 연산군이 즉위하게 되면서 입장이 또 바뀌게 돼. 왜? 살인은 잘못된 걸 비판한다고 했거든? 그리고 이 비판은 훈구파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길게 보면은 왕도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하는 게 살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연산군 시기에 살인들은 왕의 잘못에 대해서도 비판을 막 하게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이 연산군은 조선 최대의 폭군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놀겠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연산군은 역으로 살인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성종 시기 내내 압박을 당했던 훈구파 같은 경우에도 이참에 살인 세력을 다 없애놔야겠구만 하면서 살인을 공격할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군 때 벌어지게 되는 게 두 번의 사화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부르는 무오사와 갑자사화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후 중종 때 가면은 기묘사화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명종 때 가가지고 을사사화, 이렇게 네 번의 사화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사화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 화를 당했다, 살인이 봉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화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네 번에 걸쳐가지고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거를 4대 사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 좀 알아둘 만한 대표적인 사화가 무오사화하고 기묘사화인데요. 이 무오사화는 연산군 시기에 벌어진 사화로서 이 당시 한참 막 이제 관직에 나갔던 살인 대표가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 의견으로 조의제문이라는 걸 썼어. 정확히 말하면 조의제문이 아니라 조의제문이에요. 의제란 사람을 조문하는 글이야.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항우란 사람하고 유방이라는 사람이 막 싸움을 벌일 때, 당시 이제 억울하게 죽은 황제인데, 이 황제가 감히 신하 나부랭이었던 황후란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으니 불쌍하다, 내가 대신 조문을 써줘야겠다, 남긴 게 조의제문이에요. 근데 이 조의제문을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제자인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이거 되게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이거를 역사 기록에다가 그대로 써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까발려지면서 야 뭐야 너 뭐 이런 내용을 실었어 라고 하면서 살인들이 화를 당하게 된 게 무오사화예요. 이 조의제문은 얼핏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어쨌다는 건데 라고 하겠지만, 잘 생각해봐봐. 신하가 황제를 죽였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애통하게 생각을 해. 근데 요거는 사실 은유이거든요. 뭘 비유하고 있는 거야. 잘 보시면 조선시대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 신하가 왕을 죽였던,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조카였던, 하지만 왕이었던 단종을 죽인 사건을 지금 얘는 은근히 비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연산군 시기에 밝혀지게 되면서 야 살인들 너네가 우리 할아버지를 까냐? 라고 하면서 살인들이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는 사건이 무오사화입니다. 예, 그리고 갑자 기묘사화, 이렇게 기묘사화가 있는데, 기묘사화는 연산군이 물러난 이후에 중종이라는 사람 시기에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필 또 여기도 조네요. 조광조. 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광조는 살인 중에서도 원칙주의자, 극단적인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게 조광조입니다. 근데 이 조광조를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중종이 나도 한번 잘 해보겠다, 성리학적인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매운맛을 불러온 거지. 매운맛을 불러와가지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정치를 해보겠어 했는데, 이 조광조라는 사람의 요구치가 지나치게 높아. 우리가 원리 원칙이란 게 있긴 하지만 왜 학교 생활도 그렇잖아요. 보면 한 번씩 그래도 지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면 안 되지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뭐 준비물 같은 것도 매번 챙겨와야 되지만 한 번씩 빼먹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인데,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하루 이틀 지날수록 왕도 피곤해져. 그럴 때 마침 이 훈구파들이 전하 저기 조광조란 애가 조금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던데 라고 하면서 얘를 꼰지르게 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탄압받은 사건이 기묘사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을사사화까지 이렇게 4대 사화가 있는데, 이렇게 네 번의 사화를 거치면서 결국에 훈구파와 살인파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내용만 보면 당연히 훈구파가 이기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놀랍게도 결과는 살인파가 훈구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선조 시기 이르게 되면요, 훈구파는 사실상 모든 세력을 잃고 말고 이제 살인파가 중앙 관직에 진출해가지고 실권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교과서 60쪽 맨 마지막 두 개 단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방에서 얘네가 하던 일이 주로 백성을 돕는 일, 백성들을 뭐
교육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 백성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은 교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서원 같은 걸 운영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학문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중시되던 것이 서원이나 아니면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향약, 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인데 지방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어떤 자치 규약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 지방을 사림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방의 민심이 사림에 대해가지고 관리해주니까 되게 우호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서원을 통해가지고 계속 관직에 진출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죽여도 서원으로 새로운 사림 관료가 올라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훈장을 받은 국가 유공자들끼리 계속 훈장을 대대손손 이어받으면서 권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규모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어. 마치 좀비 영화 같은 거죠. 훈구파는 사람이고 여기는 좀비인데 좀비들은 계속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결국 좀비한테 다 잡아먹히는 그런 그림을 나오는 게 살인과 훈구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 선조식이 이르게 되면은 살인과 훈구의 대결은 끝나고 이제 살인파끼리 서로 정치적 견해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성리학적인 학문적 입장에 따라가지고 파를 나눠가지고 정치를 운영하는 분당 정치라는 게 시작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테마, 훈구파와 살인파 얘기를 끝내고 오늘 해야 되는 두 번째 테마, 분당 정치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살인파가 전국을 장악한 이후에 아무리 우리가 다 같은 살인이라고 해도 정치적인 의견까지 다 똑같을 수는 없어. 다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맞는, 정치적인 성리학적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당을 만든 것, 일종의 파벌을 만든 것이 분당입니다. 여기 분자가 친구할 때 분자이고, 그 다음 당자가 우리 지금 무슨 정당 뭐 이런 거 할 때 당자인데, 일종의 요즘에 정당하고 비슷한 거, 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것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 선조 시기부터 나뉘기 시작을 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나뉘게 되는 분당이 선조 시기에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당 정치 첫 번째, 서인과 동인이 나눠지는 계기는요, 이 남아있는 훈구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처리 문제로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됩니다. 당시 서인과 동인 중에 상대적으로 서인들은 원로한 살인들이 많았고요. 동인들은 신진 관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로한 관료들, 원로한 살인들은 원래 누가 뽑아줬느냐? 훈구파가 뽑아준 거야, 사실. 그러니까 훈구살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놈, 착한 놈 이게 아니라 다 사람 사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훈구파 중에서도 일부는 야, 쟤그래도 괜찮다라고 해서 뽑아준. 그래서 먼저 관직에 들어와서 관직 생활했던 사람들이 서인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인들은 뭔가 훈구파가 잘못된 건 알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야, 쟤네도 좀 쟤네 처지가 있어.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야. 반면에 동인들은 조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인들은 아니 스승님 옛날에 여기 서원에서 가르칠 때는 원리 원칙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칙대로 훈구파를 다 처리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인과 서인의 뜻이 나뉘게 되고 특히나 두 번째로 나뉘게 되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교과서 61쪽에 나와 있듯이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얘네가 대립을 하게 돼.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 61쪽 옆에 날개 쪽에 나와 있지만 이제 조선에 어떤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인데요. 특히나 얘네들은 어떤 관리를 임명하냐면 관리 중에서도 핵심인 그 3사의 언론기구의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이조 전랑이야. 그러니까 정말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관직인데 요거를 이 두 편 중에 어떤 편의 사람이 가져갔냐 요거까지 맞물려가지고 서인과 동인으로 분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인이 좀 상대적으로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파라고 보시고 서인이 좀 현실적인 세상 사는 게 별 수가 있냐 하는 게 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인, 동인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이 동인은 또 두 개 파로 나뉘게 됩니다. 동인이 어떻게 두 개 파로 나뉘게 되냐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선조식이 아니라 광해군식이 아니라 선조식이에요. 선조식이 계속 이번에는 남인과 북인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얘기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 선조시기에 서인과 동인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의견 대립이 있다가 또 친해지기도 하다가 또 대립을 하기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또 대립이 심해지다 보면은 가끔씩 또 선을 넘고 할 때가 있잖아. 때때로 그래서 이 동인과 서인도 갈등의 깊이가 깊어질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마침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여립 모반 사건 때 당시 이제 서인의 대표 관료였던 정철이라는 사람이 저거 정여립은 동인하고 관련이 많아요 라고 하면서 동인들을 모함을 했어. 그래가지고 선조가 그래? 동인이라고? 하면서 동인들을 다 피바다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동인들 입장에서는 속으로 정철이라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많겠죠. 예, 정철이라는 사람 불만이 많으니까 저거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있는데 마침 정철이 사고를 한번 크게 쳐. 선조가 한번 떠본다고 이 신하들한테 쇼를 한 거야 또.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아들 광해군 있잖아. 얘 참 똘똘한데 우리 아들한테 나 그냥 왕 자리 넘겨주고 난 좀 빠져 있을게. 어떠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눈치 없이 여기서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친 거야. 그러니까 야 너 나와봐봐 해가지고 정철을 날려버리게 된 사건이죠. 그리고 날려버릴 때 이 반대편에 기회만 엿보고 있던 동인들이 저거 보십시오 하면서 서인들이 저래서 안 됩니다. 이번에 동인들이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 외에 보시면 정철이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 말고 저 국어 시간에 좀 더 익숙한 분일 거예요. 아마 국어에 고전 같은 거 읽으시면은 뭐 사미인국, 송미인국, 관동별국 뭐 이런 거 쓰신 분 있죠. 그래가지고 되게 왕한테 아부 잘하는 그 사람 바로 정철이고요. 예, 그래서 그 정철을 계기로 해가지고 동인이 다시 한번 서인을 공격할 계기를 잡게 되는데 이때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 이 남인과 북인은 야 그래도 서인 좀 불쌍하지 않냐? 우리가 당해서 똑같이 갚아도 되겠어? 조금 온건하게 나오는 게 남인들이고요. 야 무슨 소리야? 원칙대로 해야지. 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하는 게 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운맛 중에서도 제일 매운맛이 북인이고 그 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덜 매운맛 한 2단계 매운맛이 남인, 그 다음에 좀 현실적인 파가 서인, 이렇게 세 개 파로 나눴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나눴는데 하필 선조시기 중후반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터지게 되고요. 이 임진왜란 겪는 과정 이후에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왕의 즉위를 하게 됩니다. 광해군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서인, 남인, 북인이라고 하는 세 개 파가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지금 권력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바로 광해군 때에는 이 북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왜? 북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들었을 때 어떤 친구들 같아? 매운맛이야. 그러니까 대단히 원리 원칙에 연연하는 좀 우리 흔히 말하는 좀 꼰대 이미지가 강한 게 북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말하면 좀 꼰대이다 보니까 이 임진왜란이 터지는 과정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기여를 했겠습니다만 이 북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리 원칙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왕이 위기에 처했는데 신하가 돼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 되겠냐라고 하면서 많은 북인들이 의병운동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임진왜란 중에 뭔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왕을 구하러 간다 이런 되게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들이 북인들이야.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역사에 대한 배경리스를 좀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당시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혼란 상황상 자기가 일종의 이제 왕 대리 역할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방에 싸우고 있는 부대들을 막 지원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생 고생을 다한 사람이 광해군이야. 광해군이나 북인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해보니까 야 니네 전쟁해봤어? 전쟁 때 남인 너네 어디 가서 뭐 했어? 서인 너네들 말 그렇게 잘하더만 정작 뭐 했니? 너네 그렇게 현실적이라서 너네들 현실적으로 지금 나라 버리고 도망을 궁리한 거야? 라고 하면서 북인들의 콧대가 이만큼 높아져. 그래서 광해군하고 북인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서인이나 남인들을 배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광해군의 어떤 정통성에 도전하는 세력은 누구라도 가만 안 두겠다. 심지어 자기 광해군의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이라든지 그리고 혈연상 친어머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새엄마였던 임목대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종의 폐륜을 저지르게 되면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서 북인과 광해군은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폐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지금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얘네들은 모순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 가장 성리학적이고 가장 원리 원칙주의자인데 그런 원리 원칙주의자가 어느 순간 지금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서로 간의 소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공존이라는 존중에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마침내는 윤리까지 져버리는 그러니 이 반대편 입장, 서인이나 남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한테 성리학적인 명분도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몇 안 되는 북인들이, 광해군이 자기들끼리만 정치를 하고 있으니 머릿수도 사실 얘네가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인조하고 손을 잡고 정치 형국을 뒤집어버린 게 바로 인조 반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광해군 시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보면은 외교적으로도 명나라 청나라 막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서인과 남인이 한편이 돼가지고 북인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사건 명칭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조 반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 주도권은 서인과 남인한테 건너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서인들이 인조 시기 이후에는 실질적인 권력을 주도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 인조나 효종 시기는 이 분단 정치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시기예요. 왜? 지금 자기들이 북인들한테 당해봤으니까 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비록 서로 의견이 달라도 좀 서로 간에 말 잘 들어주고 같이 좀 정치 잘 이끌어 나가자 하는 시기라서 상대적으로 서인이 주도란 건 있지만은 막 서로 막 죽이네 살리네 너는 네 얘기는 안 듣네 막 그러진 않아. 서로 간에 잘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한철이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우리 그렇잖아. 친구들끼리도 서로 이제 가는 말 오는 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별거 아닌데 조금씩 쌓이면서 너 옛날에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라고 하는 앙금이 남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조 효종시를 지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도 서로 불편한 면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편함이 대폭발한 사건이 바로 현종 시기에 효종의 아들이거든요. 효종의 아들인 현종 시기에 이른바 예송 논쟁이란 것으로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예송 논쟁은 뭐냐면요. 우리 교과서 61쪽 하단에 나와 있지만은 쉽게 말해 상복을 입는 법도를 가지고 서로 대결한 것을 예송 논쟁, 일종의 예법을 가지고 지금 대립을 한 겁니다. 무슨 예법이냐? 이 현종이 있고 현종의 아버지가 효종인데 효종은 사실 인조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인조의 첫 번째 아들은 소현세자라고 부르는 원래 세자가 있었는데 정통성의 첫째가 있었는데 이 첫째가 죽고 어쩔 수 없이 둘째였던 효종이 왕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되고 이 왕이 죽고 나니까 현종 시기에 왕의 장례식을 열어야 돼. 근데 열 때 서인과 남인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우선 서인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왕이었던 효종 전하께서는 비록 왕이긴 하셨지만은 인조의 정통성 있는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성리학 사회에서는 첫째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종은 둘째 아들에 맞게 예법을 치르는 게 맞고요. 원래 정통성 있는 첫 번째 왕이 죽으면, 첫째 아들이 죽으면은 당신께서 3년 동안 상복을 입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둘째니까, 니네 아버지는 둘째니까 너는 1년만 상복을 입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만 입으세요. 반면에 이 남인들이 무슨 소리야 이게. 야 신하랑 왕이랑 똑같아? 이분은 왕이셔 지금 왕. 그러니까 무조건 왕의 예법대로 해야지. 몇 년? 얘는 3년이라는 거야. 얘네 아버지가 죽었는데 얘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냐 아니면 왕이냐에 따라 가지고 서인들은 네가 1년 동안만 상복을 입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인들은 아니야 너는 3년 동안 지금 상복을 입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사실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뭐 저런 걸 싸우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전 시간에 조선시대 한번 전반전에서 다뤘던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가 그 얘기의 연장선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인들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네 집에 가면은 아들들이야 결국 그치?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왕이나 일반 신하나 똑같아. 둘째는 둘째야 라고 하는 게 서인들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남인들은 아니야, 왕과 신하는 달라. 왕은 그래도 신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그들만의 예법대로 처리해야 돼 라고 보는 게 남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시 서인의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 서인의 주장들을 가지고 1년 동안 상복을 입게 됩니다. 얘가 지금 아버지 죽었는데 1년만 상복을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의 와이프가 죽었어요. 효종이라는 사람 와이프가 죽으니까 이제 엄마죠. 엄마가 죽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서인은 너는 지금 9개월 동안만 입으면 된다. 상복 1년 다 입을 필요 없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남인 같은 경우에는 야, 뭔 소리야. 이분은 지금 왕의 부인이야. 그러니까 1년 동안 입어야 돼.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현종이 조금 빡쳤어. 야, 니 듣다 이거 좀 선 많이 넘는다? 야, 아무리 내가 왕이고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너희 좀 정도가 있지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현종에 이제 좀 우김이 있어가지고 1년으로 또 정해지게 됩니다. 아무튼 예속 논쟁은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이 서인과 남인이라는 분단 간의 대립이 서서히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예속 논쟁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전 시간에 했던 얘기에서 좀 더 끌어보자면은 예속 논쟁은 왕권과 신권이 누가 더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왕권이 높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신하들이 왕하고 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왕도 집에 가면 어차피 아들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왕권과 신권이 비슷비슷한 처지까지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게 예속 논쟁이 보여주는 두 번째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현종식의 예속 논쟁을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인과 남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 갈등은 서서히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저 새끼 아까 말하는 거 봤어? 야, 나한테 말할 때 눈빛 봤냐? 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격화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마침 즉위하게 된 게 여기 숙종이라는 사람인데 숙종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되게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카리스마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성격도, 개인적인 성격도 되게 드러운 왕이래. 한 고집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겪는 수모를 봤어. 지금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뭐 1년을 이러고 있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숙종은 옛날부터 이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오늘 한번 내가 왕이 되면 두고 보자. 라고 하다가 정말로 왕이 된 사람이 숙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한번 너네 한번 누가 높나 보자. 한번 굴러봐봐 하면서 신하들을 겁나 굴리기 시작해. 그 굴리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환국이라고 부르게 돼요. 제가 지금 칸이 애매해가지고 여기다 쓰는데 여기다 그냥 환국이라고 쓰겠습니다. 환국은 뭐냐면 쉽게 말해 나라를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전환하다, 교환하다 전부 돌리는 이미지죠. 나라를 돌린다는 거야. 쉽게 말해가지고 신하들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요. 정신없을 때까지, 막 토할 때까지. 돌릴 때까지 돌리다 보면은 얘네 신하들이 아유 전하 죄송합니다. 세탁기 돌리는 분이 전하신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냥 빨랫감이었는데 저희가 세탁기를 저희가 알아서 돌린 줄 알고 좀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죠. 그래서 숙종은 열심히 환국으로 신하들을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남인들 야 너네 좀 선 많이 넘네 하면서 남인들을 다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서인들 너네가 한번 해봐봐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서인들을 트집 잡아가지고 야 서인 니네 좀 많이 넘었네 하면서 이번에 서인을 다 내보내고 남인들을 불러들여.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 교체를 하게 되니까 이 서인과 남인을 중심으로 한 분당 세력들이 전부 다 왕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되게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정치인물이 장희빈이라고 대표적인 그 남인 세력의 어떤 여성이었는데 숙종에 이제 그 후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사실 정치적인 어떤 갈등 과정에서 축출된 사람이 장희빈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도 따지고 보면은 숙종의 어떤 큰 그림, 정치적으로 내가 굴려보겠다는 큰 그림에 희생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황국 정치를 통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왕권이 강화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서인과 남인의 갈등은 서서히 커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숙종 때 보면 사실 제가 약간 좀 지울게요. 갈등이 커지는 과정에서 서인 세력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서인 세력이 다시 복귀했을 때 야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고생한 거 겪었는데 남인들을 막 대해서 되겠냐? 우리가 이번엔 좀 남인을 봐주자, 포용해주자 라고 하는 세력이 있고요. 하나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쌩 고생한 게 있는데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우리도 그대로 되갚아 줘야 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봐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 무슨 소리야 우리도 대갚아 줘야 돼 하는 사람들을 노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때부터 숙종 이후부터 해가지고 다시 노론과 소론, 그 다음 남인이라고 하는 세계파로까지 나뉘기 시작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 환국 정치를 통해가지고 숙종 때의 환국 정치를 통해가지고 왕권이 강화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교체되는 과정에서 신하들끼리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은 잘못해서 쫓겨나면은 제가 말로는 그냥 쫓겨났다, 물갈이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물갈이 됐단 말은 곧 죽는단 말이에요. 쓸려 나간다는 말이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존 경쟁이 되어버렸어. 야, 이거 내가 잘못하면 다 죽는구나.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나머지 얘네들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되게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분단 간 대립이 살아남기, 일종의 생존 경쟁으로 바뀌게 되면서 옛날처럼 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런 게 아니야. 서로 간에 어떤 비판 견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죽고 살고 하는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영조 때가 되면은 이 분단 간의 대립도 너무 심하고 별것도 아닌 거 트집 잡아가지고 막 서로 죽이려고 안달이 나고 하니까 얘들아 우리 봐봐, 우리가 그래도 나라를 운영하는 거는 정상적인 성리학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너네 지금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좀 그만 싸우고 좀 이제 화해를 좀 하자. 영조가 탕평책이라는 것을 내놓게 됩니다.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 간에는 서로 이제 그만 싸우고 세력 간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왕도 정치의 어떤 중심 역할로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탕평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탕평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했었어요. 당시 주도권은 노론이 가지고 있었는데 노론 중에서도 야, 뭔 소리야, 무슨 탕평이야, 지금 우리 노론만이 옳은 친구들이지 라고 해가지고 극단적인 친구들은 여기서 또 한 번 갈라져 나가게 됩니다. 또 갈라져 나가가지고 노론 중에서 좀 이렇게 극단파, 그래서 얘는 벽파라 부르게 되고요. 우리 노론만이 옳다라고 하는 벽파이고, 야, 그래도 조금 시류에 따라가지고 약간 어떤 시대 트렌드 따라가지고 왕이 좀 저렇게 하지 않는데 맞춰주자 하는 시파라고 하는 파가 또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소론도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이제 영조 때 탕평 정치는 여기 시파라든지 아니면 소론이라든지 이런 친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탕평파를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조 시기에는 이런 탕평파 외에도 어떤 그 외에 분당의 어떤 갈등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각종 정리 조치들이 막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살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요. 그 다음에 서원들을 철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원과 살림을 막는 이유는 이 분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론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여론을 모아가지고 정책을 되게 중시합니다. 왕이든 신하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옳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공론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유학자들, 지방에 있는 사대부들의 의견을 받기 시작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게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 관직을 했던 관료라든지 아니면 아직 관직은 안 나갔지만은 어떤 분당에 속해 있는 예비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서 막 이런저런 막 소리를 낸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소리들이 중앙에서 정치하는 관료들이나 왕한테까지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무슨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어떤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 혼란도 부추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서원을 철폐하고 지방에 있는 일종의 유색 모임인 살림들도 살림의 정치 참여도 배제를 하게 됩니다. 야, 너네가 굳이 정치적인 의견을 내고 싶으면 어디 나와서 얘기해라. 그치, 내 앞에 관직에 나와가지고 얘기해라. 그거 아니면 나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게 영조의 방침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처음에 살림이 나눠지게 된 이조 전랑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다 보니까, 중요 요직을 다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거 너무 키워놓으니 살림들이 서로 이거 하려고, 분당들이 이것만 챙겨가려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조 전랑의 역할 같은 경우에도 예전만큼 자기가 뭐 자기 후임을 직접 임명한다든가 이런 권한을 축소시킴으로써 메리트가 없는, 그렇게 장점이 없는 관직을 만들어가지고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분당 간의 갈등을 줄여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영조의 탕평 정책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위주로 모으는 것밖에 안 돼. 결국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왕이 주도하는 분당에 지나지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왕이 주도하는 분당 구성원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이 세조가 만들어도 훈구파와 다르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왜? 왕이 이끌고 그 밑에 있는 실세 분당 구성원들이 있는데, 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62쪽 탕평정책 추진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탕평책의 후원 세력으로 중용되었던
외척의 힘이 강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게 그 말입니다. 사실상 이 탕평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끄는 분당이고 여기 참여하는 분당 구성원들의 힘이 서서히 커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왕도 얘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 그쵸? 되지 않은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영조의 손자인 정조 때에 이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탕평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조선 왕 중에서 정말 똑똑한 왕입니다. 똑똑한 왕이니까 뭐 유학이든 아니면 다른 잡학이든 왕이 신하들보다 잘 알아. 그리고 왕이 잘 아니까 신하들의 픽업할 만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조 시기에는 왕이 어떻게 하냐면 옛날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냥 탕평파 만들어가지고 내 말들을 사람 모여라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신하 관료들을 뽑고 거르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는 지금 여기 남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조 때에는 탕평 정치에 끼지 못했는데 정조 때에 들어와가지고 탕평 정치에 포함되게 돼. 왜? 누가 뽑아주니까. 그쵸? 왕이 뽑으니까 비록 남인이라 할지라도 혹은 신분적으로 높은 신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능력만 있다면 뭐 노론이든 시파든 벽파든 아니면 뭐 남인이든 다 받아주는 그런 탕평 정책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왕이 직접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조의 뭐 대표적인 업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이제 규장각의 설치가 있어요. 규장각은 이제 일종의 왕실 도서관인데 도서관이다 보니까 책이 많고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조가 이 연구소를 운영해가지고 왕을 보조할 만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어떤 지식을 얻는 기관으로 활용했던 것이 규장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가 입안의 신하들 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연구하면서 왕을 보조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정조가 실시했던 제도가 초계문신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 좀 중요한데 처음에 관리가 합격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말해 인턴이죠. 인턴들을 왕이 직접 교육시킵니다. 주기적으로 숙제를 내준 다음에 이거 숙제 해오시오 해가지고 인턴 신하가 숙제를 해오게 되면은 왕이 그거에 대해 평가하면서 교육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왕이 성적도 직접 매기게 되는데 이 성적을 신하 입장에서 좋게 받아야 되겠죠? 잘못 받으면 왕한테 찍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계속 공부하게 되고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말은 곧 누구 마음에 들게 되었다는 거. 그쵸? 정조 왕의 마음에 드는 거니까 결국 왕의 입장에서도 자기 뜻에 맞는 신하들이 양성한 제도가 초계문신제입니다. 이런 초계문신으로 우리가 아는 많은 실학자들이 양성되기도 했었고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왕이 말로만 자기 편을 만들어서는 안 돼. 실질적으로도 왕이 신하들을 통제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지키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 같은 것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우리 쓰진 않았지만은 정조하면 빼먹을 수 없는 업적이 하나 있죠. 대표적인 업적 뭘 축조하였다. 그쵸?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 이것도 정조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죠. 자, 문제는 이런 정조가 죽고 나면은 그 이후에 순종, 헌종, 철종에 이르는 이 19세기 국왕시기를 우린 뭐라 부르냐면요. 세도정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세도정치는 몇몇 힘이 있는 가문들이 자기네 가문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걸 세도정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정조가 1800년 죽고 나면 그 이후부터 몇몇 가문들 중심으로 세도가로 등장하게 돼요. 왜? 가장 우리가 볼 때 조선 후기에 가장 똑똑한 왕이었던 정조 시기, 다시 한번 조선이 좀 되살아나라는 그 정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저런 세도 정치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일까? 그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교과서 맨 마지막 줄, 62쪽 맨 마지막 줄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마지막 줄에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정치가 일시적으로 안정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는 분당 정치의 폐단을 없앤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으로 분당 간의 정쟁을 억누른 데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조는 자기가 이런 조직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필요한 관리가 있다면 뽑아가지고 자기가 분당 정치를 운영할 수가 있었어.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정조니까 가능한 거야. 모든 왕이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 정조만큼 똑똑해야 가능한 방식인데 그러니 정조가 죽고 나면 다시 그저 그런 왕이 등극하게 되면은 다시 분당 정치는 옛날로 돌아가서 오히려 균형이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이런 분당 정치 형태는 탕평 정치나 분당 정치 형태는
왕의 어떤 힘으로 일시적으로 누른 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얘기지만은 우리 교과서 63쪽에 넘어가게 되면은 본문 첫 줄에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왕에게 이 정조시기의 이 영조 정조시기의 정치 형태는 왕이 정치를 주도하는 형국이고 왕이 어떻게 하시나 다 쳐다보게 되는 상황 정치 형국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린 친구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미성년자니까 누가 정치를 도와주겠죠. 정치 형태는 한참 왕한테 다 쏠려 있는데 그 왕은 지금 누군가한테 지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야. 그럼 실권이 순식간에 누구한테 다 넘어가겠다. 그쵸? 왕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실권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보통 그럴 때 왕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건 바로 왕의 어머니 가문이죠. 왜? 아버지가 살았으면 아버지가 정치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됐으니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그 어머니 가문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조언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조선 후기에 뼈아픈 문제인 외척 정치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외갓집이 정치를 주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을 지나면서 이 왕의 외갓집 가문들이 이런 자기네 외가의 어떤 세력을 활용해가지고 세도 정치라는 것을 일삼게 되고요. 사실 여기 남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끝났고요. 실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시파 같은 경우도 힘이 없어요. 그나마 벽파가 지금 주도를 해가지고 정치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당시가 되면은 이때가 되면은 벽파는 시파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누구한테 잘 보이면 되니까. 그쵸? 그냥 저기 외갓집에 잘 보이면 되니까 왕의 외갓집에 잘 보이면 되니까 무슨 파가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자기네 어떤 성리학적인 명분이 아무 중요한 시대는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도정치 가문들은 사실 뭐 왕이 제대로 나라 운영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 정치 권력을 최대한 누리는 게 중요해. 가급적 왕은 허수아비면 허수아비일수록 좋다. 정상적인 통치 형태가 아니죠. 왕이 버젓있는데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들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리 원칙 따지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은 할 말이 없었죠. 가급적이면 의정부처럼 원리가 있는 조직보다는 비변사처럼 내 마음대로 빠르게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좋다. 그래서 비변사는 조선 후기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중심 기구가 되었는데 세도정치 시대 때는 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도정치 가문들은 나라의 안위보다는 똘똘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보다는 내 안위가 중요해. 그러니 당장 나한테 좋은 거 갖다 주고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 무조건 뽑아주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부정부패나 탐관오리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사실 관료가 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료가 되려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제 붙는 것보다는 과거 시험 붙는 것보다는 여기 가문에다가 뇌물 좀 챙겨가지고 갖다 주는 게 더 빨리 됩니다. 그리고 뇌물 챙겨줘가지고 내가 지방 관리가 됐으면 지방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방에서 일단 내가 쓴 뇌물부터 탐목 챙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 19세기가 들어가게 되면 세종시 시기에 결국 피해는 다 백성들한테 쏟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이 피해가 백성들한테 내려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맨 마지막 문단이죠. 이제 과거 시험에서 부정이 만연하기도 했었고요. 관직을 사고 판 일도 비일비재했었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 수령이나 아정 같은 경우에 수령이나 지방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기네들이 어떤 쓴 만큼 되돌려받아야 되니까 백성들 수탈 날이 많아지게 되면서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삼정의 문란은 뒷시간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참고로 알아만 두자고요. 삼정의 문란 요거는 쉽게 말해 어떤 세금 제도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제도를 이상하게 막 해석하고 해가지고 백성한테 떠넘기는 제도가 삼정의 문란이다. 이런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농민들한테 피해가 전가되니까 농민들도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을 그쵸? 반란을 일으킨다니 도망을 간다니 하면서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하는 대혼란의 시대가 19세기 세도정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르는 이 정치 싸움이 처음에는 어떤 사대부들이 어떤 유교적인 이상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분단도 한때는 나름대로 자기들 간의 공론을 나누고, 그 다음에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막 정치를 해가게 됐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은 어떤 사회 전체의 이득이라든지 어떤 도리, 질서 이런 걸 찾기보다는 자기 개인이나 가문이나 세력 간의 이득을 챙기면 급급해지게 되고, 결국 이 조선 후기 사회가 이제 폐단에 빠지고 이제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게 일조하게 되는 게
이 분당 정치의 폐단과 세도 정치라고 끝맺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정치 세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의 어떤 경제 변동, 외교 변동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에 수업을 할 때는 한 2시간, 2.5시간 시간의 분량인데 1시간 좀 얘기를 하려고 좀 빠듯합니다. 쌤이 최대한 좀 보강을 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좀 제가 여러분들 수업 나올 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방학식 끝나고 나서 2학기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